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염혜석 회계사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아무쪼록 가족들과 평안한 추석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나서 좀 세무 컨설팅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비용 처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법인이란 게 보통 초반에는 계속 손실이 날 거고 나중에는 뭐 임대를 하든 처분을 하든 그때 이익이 이제 생길 텐데, 초기에는 비용을 많이 처리해서 그 결손금이라고 하죠. 결손금을 많이 쌓아놨다가 나중 가서 이익이 났을 때 그 결손금을 활용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좀 비용을 잡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어느 선이 비용 처리에 적정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설명드릴 때는 조금 이제 절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말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방송에서는 못하는 뭐 그런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방송이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 볼 수도 있으니까요. 좀 합법적인 선 내에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먼저 이제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꼭 비용 처리 가능한 것들 위주로 또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입니다. 급여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대표자 급여뿐만 아니라 직원들, 근로자도 급여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 목적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원래 종전 근무지도 있고 새로 법인 설립함으로써 뭐 대표자든 근로자든 이중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내가 새로 만든 법인의 급여가 비용 처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 근무를 안 한 걸로 봐서 부인될 수도 있거든요, 비용 처리가. 이제 비용 처리하고 싶으시면은 법인 조직도를 만든달지, 근무 일지를 만든달지, 또 원천세 신고 꼬박꼬박 해주시고, 또 근무지 근처 그 법인이든 아니면 본점 소재지든 근처 가서 뭐 식사 한번 하시든지, 이렇게 내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남겨두셔야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퇴직급여입니다. 이 퇴직급여는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금과 공과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재산세 아니면 뭐 종부세 이런 것들, 부동산 법인이 납부한 세금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니까요. 고지서대로 납부하신 거 그걸 잘 챙겨두시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도 거래처와 식사를 한다거나 뭐 거래처랑 뭐 술 한잔 한다거나 이런 비용들을 접대비라고 하는데, 접대비는 요 이제 기본 한도가 있고 그 수익 금액, 매출액 대비 몇 % 뭐 이런 한도가 있는데, 기본 한도만 좀 챙겨두시면 됩니다. 원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600만 원까지가 기본 한도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뭐 그런 특정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기본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1년에 1,800만 원 정도 접대비를 써도 인정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부동산 감가상각비, 특히 이제 건물 감가상각비가 주요한 비용인데, 이 건물은 30년에서 50년 사이 그 내용연수를 해서 정액법으로 생각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건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해당 건물에 나누기 30 하신 금액만큼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선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수선을 한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도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 건물 가치를 올리는 지출, 큰 금액의 지출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기존 건물 가치를 높이는 그런 지출이라고 해서 전액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감가상각처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자본적 지출 금액을 얹어서 내역연수대로 나눈 다음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수선비는 발생한 즉시 비용 처리가 된다면, 이 자본적 지출은 즉시 비용 처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감가상각화 되면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 금액이 크다면은 또 취득세 추가로 납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건물 화재 보험료가 대표적인데 그거 말고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또 비용 처리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반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 유지비인데요. 이 차량 유지비는 법인 명의 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돼서 특정인 한 명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이 제한적이다. 업무일지 작성하셔야 되고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된다. 업무일지를 쓰면 주유비든 차량 유지비, 기타 이런 비용들은 또 전액 비용 처리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업무일지를 좀 쓰셔야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문제는 요거는 이제 상법, 정관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와 또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지급 규정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 정관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정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인 퇴직금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그냥 세법상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한도는 1년간 총 급여의 10분의 1을 곱한 다음에 곱하기 근속연수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 규정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또 세법의 한도 규정이 또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해서 임원한테 막 줬어요. 예를 들어 어차피 내 법인이니까 그래서 한 3억을 줬다. 근데 그 3억 전체를 퇴직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은 또 상여로 보느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상여 처리되면 근로소득이고 퇴직으로 처리되면 퇴직소득인데 개인 입장에서 법인의 돈을 나한테 가지고 올 때 퇴직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은 내가 기존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합산돼서 과세가 되는데 퇴직소득은 그 퇴직소득만 따로 떼서 분류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으로 받는 게 개인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임원 퇴직금은 정관의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 금액은 참고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복잡합니다. 우리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퇴직하기 직전 3년간 급여를 가지고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퇴직 직전 3년 정도는 급여가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리 분리를 또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직접 계산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전문가와 또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도 좀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보험료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법인 보험은 비용 처리가 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 처리가 됩니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처리가 인정되는데 그 법인이 계약한 보험 중에서 그 법인의 소유주인 임원, 주주 이런 분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분들을 위한 보험도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떤 보험이냐면요. 먼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임원 이렇게 임원이 어떻게 사망했을 때 보장받는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퇴직 시점까지 일정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전기납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해지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지 환급금이라는 건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해지 환급금이 보험 종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해지 환급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보험료가 내면 낼수록 해지 환급금이 떨어지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해지해서 그 돈을 갖고 퇴직소득의 재원을 쓴다거나 개인 보장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요건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해지 환급금이 없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수익자, 이 보험은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계약자가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그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대상에서 하는 사람. 말로 제가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수익자,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법인이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망보험금이 내 가족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인에 귀속된다는 거. 이런 특징을 갖는 보험은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 이 내용도 사실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세부적으로 가면은 이게 정관도 고쳐야 되지, 상법도 알아야 되지, 주주총회 결의도 해야 되지, 이사회 결의도 해야 되지, 꽤 복잡합니다. 생각보다는.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아이디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놨던 손실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손실을
곶감 빼먹듯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2월 결손금은 최대 15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차곡차곡 쌓던 손실 누적액을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이 결손을 인정받으려면 그 기장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 기장된 내용을 가지고 세무신고를 적정하게 하셔야 나중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비용들은 차곡차곡 잘 장부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익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주요 내용만 좀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